정말 최근에 이제 항공 코로나19로 이제 있다가 이제 좀 풀리면서 이제 정말 항공 수요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 늘어나고 있는 추세 중에서도 최근 언론에 보면 이제 항공의 보안에 이제 뭐 구멍이 뚫렸다, 아니면 출입국 관리소의 그 관리가 잘못돼서 이제 월담을 하게 되는 이런 국민들이 많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걱정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정말 이 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 항공 보안에 대해서 이제 좀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요원들의 어떤 실수를 하고 이렇게 처벌하고 이런 게 우선이 아니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예방의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보안 요원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의 집체 직금같이 있는 보안 요원들의 집체 교육 형식으로는 이게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는데, 또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보안에 구멍이 뚫렸던 국민들이 불안하게 하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찌 됐든지 이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참여하셨으니까 좋은 안을 오늘 만들어내 주시면 저도 거기에 뭐 정말 입법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반영시키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도착, 숨도 이제 다 쉬셨어요? 네, 우리 육선 의원님이시고 또 우리 국회 부의장을 하셨던 우리 이석현 여기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는데 박수 한번 이렇게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저한테 선배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맹성규 의원님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해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좋은 토론회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죠? 최근 들어서 보면 뭐 작년에 7월 26일 날 군산공항에서 이제 검색 장비가 꺼져 있었는데 이걸 검색을 하지 않고 통과시켰다가 이제 이걸 원래 재검색을 해야 되거든요, 규정은. 근데 그걸 좀 못했다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대한항공에서 대한항공 같은 게 이번에 3월 10일에 이제 권총 실탄이 이제 문제가 됐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화면이 좀 깨져 나오는데요. PDF 파일로 좀 바꿔주실래요? 그쪽에요. 네. 그다음에 3월 16일 날 터미널 1 랜드사이드에서 쓰레기통에서 이제 실탄 발견된 건데 사실 이건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호구역 안에서 발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는 아닌데, 근데 다만 이제 실탄과 연계돼서 굉장히 좀 말이 많았던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대한항공기 내에서 발견한 실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3월 10일 날 채코제 9mm 권총 실탄 2발이 지금 발견이 됐었는데, 첫 번째 발견된 거는 이제 53G 좌석 밑에서 발견이 됐답니다. 그래서 승무원이 이걸 갖다가 금속 쓰레기인 줄 알고, 우리 이제 비행기 탈 때 보면 PBB가 있잖아요. 탑승교 거기 조작반 위에다 이제 올려놔서 이걸 이제 본 PBB 조작반 운영 요원이 이제 신고한 사례고요. 이게 권총 실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가 보면 소총 실탄하고 권총 실탄은 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승무원이 이걸 쓰레기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금속 쓰레기인 줄 알았다고 할 것도 충분히 이제 이해는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군대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또 하나의 실탄이 53G에서 이제 발견이 됐고요. 이거 이제 승무원이 보고해서 이제 보안 기관에서 리턴해라 그래서 이제 전부 다 하기해가지고 검색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 재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휴대물품 속에서 환승 승객의 휴대물품 속에서 실탄 3발이 있는 걸로 최종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은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적발을 못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인천공항 보안주식회사 검색요원 B 씨가 현재 지금 불구속 입건된 상태고요. 이게 벌칙 조항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제17조를 위반해서 보안 검색 업무를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제17조가 뭐냐면 통과나 환승 승객. 그래서 요번 사례하고 지금 같이 지금 묶인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환승객은 그 미국 그 라스베이거스를 떠나서 인천공항을 경유하고 그다음에 필리핀 마닐라로 했던 그 이동을 한 그런 승객이 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권총입니다. 이게 엑스레이 이미지거든요. 아주 찾기 좋죠, 이런 걸. 그다음에 요거 보시면 이제 실탄입니다. 이건 포탄이거든요. 굉장히 크죠. 포탄, 실탄 종류. 요게 이제 보면 이게 소총탄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실탄 같은데 이제 이렇게 조그만 거죠, 그죠? 자, 이게 요 엑스레이 이미지로 들어가면 어떻게 찾을까요, 이걸? 쉽지가 않죠. 여기 보시면 이게 실탄입니다. 이게 여기는 여러분들 찾기 진짜 힘들 거예요. 자세히 보시지 않으면. 왜냐하면 실탄이 권총탄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건 뭘까요? 요 메뉴에 있는 거는요, 이게 소시지입니다. 햄. 이건 동그랑땡이고요. 요거는 TNT입니다. 요거 밑에 거는 C4고요. 색깔이 어떠세요? 똑같아요. 다른 거 볼까요? 이건 웬 유리병이죠, 그죠? 똑같죠, 그죠? 색깔도 똑같고. 지금 한쪽에 있는 거는 이게 오렌지 주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C4를 넣은 거예요. 컴포지션 4라고 굉장히 강력한 폭발물이거든요. 똑같아요, 엑스레이 이미지는. 다만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굉장히 많은 교육과 실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보안의 취약점을 보면 일단 가장 문제는 일단은 반입 금지 유해 물품을 못 찾았다는 거죠. 일단 그게 가장 이번에 실패 사례고, 그래서 검색이 허점이 발견이 된 겁니다. 특히 인천공항 개항 이후에 실탄이 이 기내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죠.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실습 교육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객실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속 쓰레기로 알았다 할 정도로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체 교육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온라인으로 자꾸 이게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여주면서 교육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고. 이게 지금 실탄의 종류입니다. 이쪽 거는 막 금방 찾겠죠, 워낙 커서. 이거 보세요. 이게 맨 끝에 있는 게 권총 실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실탄을 찾기라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근데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이렇게 얼마나 많이 잡았습니다. 보시면 국제선 출발 같은 경우에 600건을 잡았고요. 최근 5년간. 환승이 309건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선 출발보다 환승이 거의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승객은. 근데 왜 환승이 저렇게 많이 나올까요? 이유는 뭐냐면 외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서 그쪽 공항에서 검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 5년간 이건 인천공항에서만 발견된 겁니다. 909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뭐 몽골인이 뭐 권총 실탄 100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실탄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건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많이 발견을 하고 했는 거는 전혀 없어지는 거죠. 당연한 거고, 요번에 권총 실탄 하나 못 발견한 게 이제 모든 이제 막 보안 요원들이 굉장히 무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 자체가 사실 저도 보안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죠. 더 문제는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적발 실패한 보안검색용을 불구속 입건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보안검색 업무를 소홀히 했다 한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보안검색 요원은 자기는 진짜 못 봤다. 왜냐면 판독하면서 자기가 그 판독을 할 때 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못했다는 얘기니까 결론 못 찾아서 자기도 너무 황당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보안 검색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가장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요, 보안 검색 요원이 나 판독 안 할래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번에 만약에 처벌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보안 검색 요원들이 나 판독 못 해. 핑계 대겠죠. 나 시력이 나빠서. 나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아요. 이러면서 판독을 안 해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판독을 안 하면 검색대를 줄여서 운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고스란히 누가 피해를 봐요? 승객들이 피해를 보죠. 검색이 느려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또 하나는 검색 실패에 따라서 만약에 보안 요원들이 처벌을 받고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이직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보안 요원이 부족해서 검색대가 엄청 줄고요. 그리고 실제 이런 보안 요원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투입하려면요, 최소 1년 걸립니다. 여기 보시면 채용하는데 5개월 걸리고요. 채용해가지고 바로 못 써먹습니다. 판독하는 친구들은요, 최소한 6개월 이상 자체 교육을 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입증돼야지만이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무더기로 200명, 300명 그만뒀다 이러면요, 이걸로 인한 우리 보안 요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고 이 업무가 과중이 돼서 제2, 제3의 어떤 보안 실패 사례가 더 발생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이번 10월경에 그 근처에 있는 인스파이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복합 리조트인데요. 거기서 3,500명을 뽑는다. 거기 보안 요원 많이 뽑거든요. 거기 만약에 우리 젊은 친구들 가버리면요, 그만큼 저희는 유능한 보안 요원들을 또 잃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사하고 하고 있는 이 경찰분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신중하고 잘 판단을 해달라. 무조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보안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 시절에는요, 2000년대 이전에는 교육이 없었어요. 그때 누가 했냐면요, 전투경찰이 위에 고참이 시켜가지고 야, 너 판독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인천공항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이 미국으로부터 저희가 그 판독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21세트를 구입을 해서 이때부터 저희가 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2001년도 1월부터. 그러니까 인천공항 시작할 때는요, 교육 안 받은 사람은 아예 근무를 못하게 저희가 자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법제화가 된 건 언제냐면 2004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법이 없이 그냥 운영됐던 거예요. 자, 2004년부터 이제 교육이 이게 교육훈련 지침이 만들어져서 현재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안검색 요원은요, 초기 직무 인증 이거 해가지고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88시간까지 받아서요, 얼마를 해야 되냐면 212시간의 교육을 이수를 해야 이제 보안검색 요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경비요원 같은 경우도 142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경비요원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 2004년에 만들어졌어요. 거의 20년이 다 돼가잖아요. 한번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안검색 교육기관은 국토교통부로 현재 지금 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거 보시면 보안검색요원 초기 교육이 5일간 40시간, 그 중에서 20시간밖에 판독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이고 뭐 단계적이고 뭐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 일괄적으로 교육받고 합격 불합격 이렇게 처리하거든요. 합격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렇게 초기 교육하시고, 제가 오늘 아침에 들으니까 합격률이 98%라. 그러니까 이미 변별력을 잃어버린 거죠. 어떻게 검색 요원들이 초기 교육을 받았는데 98%의 합격률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 업체에서는요, 교육은 교육이고 현장에 들어오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실제 제도적으로 보안 요원을 양성하는 게 아니고 업체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업체 자율적으로 지금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요게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인천공항 보안주식회사에서요, 자체적으로 교육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인증평가 합격해가지고 현장 오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교육. 그리고 첫 번째 1개월 처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직무교육하고요, 그 다음에 대인 검색하고요, 3개월에 6개월 동안 판독 교육을 시킵니다. 선임자가 옆에 세워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6개월이 넘으면 선임자하고 엑스레이 앞에서요, 두 사람이 합동근무를, 이중근무.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 테스트가 합격하면 그때부터 판독 업무를 시키는. 그러니까 1년 걸린다는 거예요, 실제. 그리고 등급제도도 없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현장에서 적발 개수, 그 다음에 판독 시간 대비 적발 비율 자체 테스트를 해가지고 95점 이상이면 S등급, A등급, B등급 해가, 이걸 누가 하냐면요, 업체 자체가 해요. 정부? 전혀 제도도 없어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어떤 검색 역량이 다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하는 가장 큰, 저는
지금 현재 왜 초기 교육이 왜 40시간 동안 98% 합격률이 나오느냐면요. 그냥 이미지 한 2, 300개 외워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교육해야 되냐면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실탄 하나, 권총 하나 이렇게 하다가 좀 더 복잡한 가방, 더 복잡한 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 교육을 안 시켜줘요. 실제 그렇게 시킬 수 없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개인별로 좀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가지고 개인별로 제대로 된 역량 분석을 한 다음에 투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정기교육은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8시간 해요. 1년에. 3시간은 이론교육하고요. 5시간 동안 판독교육 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합격률이 거의 98% 넘습니다. 이 여기서 말한 5시간 정도 판독 실습해가지고 제대로 판독 능력이 나온다?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초기 교육이나 정기 교육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온라인 실습 교육으로 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완전히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냥 집체 교육만 해가지고 40시간, 8시간 이렇게 교육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초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20시간 정도 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기 교육 같은 경우에도 연 2회 하되 온라인을 통해서 개인이 부족한 부분을 좀 찾아내라 하는 쪽으로 좀 많이 변경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계속 온라인을 통해서 정기 교육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의 개인별로 실력, 점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90점 이상 됐다 그러면 이 사람들 1급, 80점 이상 됐다 2급, 그 이하 됐다 그러면은 판독 못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좀 등급제를 가지고 가서 본인들이 1급이다 그러면은 자격수당 한 10만 원 주고요. 2급이다 그러면 5만 원 주고. 그래서 본인들이 그냥 정기교육 시간 될 때만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가 실력을 키워내야 되겠구나. 왜? 계속 내가 교육받아서 내가 등급 올라가면 내가 훨씬 실력도 쌓아지고 내가 자격수당도 받는구나.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완전 패러다임이 지금보다 완전히 뒤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교육기관도 지금 문제입니다. 뭐냐면 거의 교관이요. 연령 제한이 없어요. 그냥 70 넘어가시고 80 되시는 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70 넘어가신 분도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있고 또 하나는 교육을 이번에 처음으로 국토교통부에서요. 교육기관 지정해 줬거든요. 보안검사 교육기관. 주식회사에다 줬습니다. 주식회사는 영리잖아요. 영리단체한테, 영리업체한테 교육을 시키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9.12 테러 때 테러범들이 실제 그 민간 조종훈련기관 가가지고 조종사 양성교육을 받고 와서 테러를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독 기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판독 기법을 안다는 얘기는 숨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보안 검색에 대한 전체적으로 좀 교육에 대한 게 교육기관도 좀 바꿔야 되고요. 교육기관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것도 좀 처음부터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지금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입니다. 우리 보안검색요원들 특수경비원 지금 교육받고 있거든요. 88시간. 이거 보시면요. 여기 보면 사격도 있고요. 원래 검색요원들은 사격 안 하거든요. 총 절대 휴대 안 합니다. 여기 보면 사격, 체포술, 총검술, 총기 조작 이래가지고요. 실제적으로 보안검색요원이 그 무관한 거, 보안검색요원 운영과 무관한 게요. 거의 58시간이나. 이걸 저는 검색요원을 특수경비원에서 빼달라 소리는 안 하겠지만 저는 보안검색요원은 과목을 좀 바꿔달라. 교육 과목을 실제적으로 보안검색요원에 맞게끔 하고 또 하나는 6개월에 한 번씩 직무교육 한 달에 6시간씩 직무교육을 받거든요. 특수경비원은요. 이걸 그냥 경찰이 지정한 교육이 아니라 보안검색 판독교육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경찰청으로부터. 그래서 저는 이거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국회 우리 의원님도 계시지만 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 자체를 실제적으로 보안요원들에게 특화된 교육이 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용 절차는요. 예전에 아웃소싱일 때는 수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채용을 해가지고 훈련시켜서 곧바로 집어넣는데요. 이게 이제 자회사로 바뀌었잖아요, 공항공사. 그러면서 완전히 이게 정기적으로 시킵니다. 일괄 채용하거든요. 뭐 150명, 200명씩.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교육받고 투입되려면요 6개월 이상씩이 계속 딜레이가 지금 발생이 돼서 보안 요원들이 엄청나게 지금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제선 출발하고 환승 검색장에 검색 요원들을 이렇게 파견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출국장 보안 검색과 환승장 보안 검색은요 검색하는 기법이 좀 다릅니다. 근데 오늘 내가 출국장 근무하다가 내일 야 너 환승장가 국내에 이러면 이제 제대로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바꾸려면 미리 근무지 변경 전에 사전 교육을 좀 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투입하는 그런 제도도 도입해야 된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대책으로 검색 실패 직원을 무조건 처벌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좀 제대로 분석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보안 검색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안기관하고 같이 해서 실제 실탄도 좀 보여주고 하는 특별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보안 교육 혁신 강화 대책으로는 보안 검색 초기 교육이나 정기 교육 전면 개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그냥 일률적인 교육이었다면 이걸 인공지능형 해가지고 현장 맞춤형 판독 온라인 교육으로 전면 바꿔야 된다. 그래서 수시로 보안 요원들이 현장에서 자기가 판독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발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직무교육 역량을 끌어올려야지만이 대한민국 항공보안이 바로 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실탄이 발견된 이 사고의 공통점은 뭡니까? 제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 세 가지 이 실탄 사건이 우리나라 공항에서 기내에서 발생했는데 공통점은 바로 미국입니다. 세 사람 다 공항은 뭐 미군이라 그랬고 두 사람 몽골이나 필리핀 가는 비행기에서는 다 미국에서 들어오는 승객들이 환승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의 한 방송 기자가 미국 TSA 그 대변인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질문했어요. 지금 미국 각 공항에 실탄을 갖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TSA 대변인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TSA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그대로 제가 못하는 영어지만 그대로 전달해드리면 every single day,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갖고 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미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국가 중에 기내에서 승객이 실탄을 갖고 오는데 처벌을 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불법이 아니래요. 도대체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 분?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실탄만 갖고 있으면, 즉 무기가 없고 또는 테러 집단에 연루가 되지 않고 또는 범행 의도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승객이 실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풀어집니다. 체포나 구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필리핀이에요. 또 하나 재미난 사실은 필리핀 국민들은요 이런 또 얘기가 있어요. 불운을 쫓는데 총알이 부적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 일부는 총알을 부적처럼도 갖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번에 대한항공 마닐라 비행기에서 실탄이 발견됐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미국에서 들어왔고 승객이,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행에서 벌어졌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딱 두 가지 사실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 조사하시는 관계기관에서 미국인이라고 이제 용의자가, 마닐라행 용의자가 미국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벌써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조사 안 해도 다 압니다. 이제 필리핀계 미국인이고요. 70세 고령자니까 뭐 범행할 의도는 없었을 것 같아요. 필리핀계 미국인이고 왜 실탄을 갖고 다니십니까?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제 부적입니다. 어쩌면 이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미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이런 실탄 발견, 우리나라도 많이 나온 거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실탄 발견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돼요. 특히 전략적으로 공항 보안 검색에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입수한다면 좀 더 집중되고 전략적인 보안 검색이 이루어진다면 더 효율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저는 공항 검색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거를 딱 들었을 때 저 같으면 환승하는 데 집중을 하고 특히 미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 집중할 것이고 특히 필리핀행 비행기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인원을 배치할 때 항승하는데 미국 편이 들어오고 필리핀 가는 비행기는 저는 베테랑 검색 요원을 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보에 입수해서 전략적으로 검색을 접근해야지 다 똑같은 검색 요원으로 해서 일정하게 배치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략적인 사고로 접근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객실 승무원은 어떨까요? 우리 객실 승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내에 객실 승무원이 두 가지 유형의 승무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승무원이 아니에요. 보안 업무에 관해서는 보통의 일반 승무원이라고 제가 지칭할게요. 보통의 일반 승무원은 당연히 보안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는 법적으로도 그렇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객실 승무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항공 기내 보안 요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객실 승무원이 지금 기내에서 보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객실 승무원의 정체성은 뭘까요? 우리 일반인들은 보통 객실 승무원을 아무래도 서비스하는 인력으로 보고 있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항공 객실 승무원이란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안전 업무라고 규정해 있습니다. 물론 항공안전법이니까 보안이란 말을 쓰기가 어려운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행정가는 아니니까. 하지만 객실 승무원을 정의할 때는 항공안전법이 되었든 항공보안법이 되었든 정확히 규정해줘야 그거를 읽는 일반의 다수의 국민들도 정확히 객실 승무원이 기내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해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항공안전법일지라도 워딩에 있어서는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으로서뿐만 아니라 보안이라는 워딩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크게 문제가 될까요? 항공안전법이라서. 그렇다면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고 불법 행위를 제압하는 등 안전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이라고 좀 규정해 주면 안 될까요? 전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워딩이 단어가 사람들한테 행동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어떤 단어를 사람들 머릿속에 인지를 시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런 법도 조금은 좀 있는 그대로 억지, 항공안전법이니까 안전만 얘기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객실 승무원을 정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객실 승무원인 항공 기내 보안 요원은 항공보안법에 보면은 이렇게 또 정의하고 있습니다. 쭉 나옵니다.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사법경찰 관리라는 말이 여기 워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법경찰관리법을 보면 사법경찰관리법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분명히 항공기의 기장 또는 승무원한테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임무를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항공보안법에서 인용을 해갖고 항공보안법 22조에 보면은 기장의 권한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또 워딩을 보면서 사법경찰리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 누가 수행합니까? 누가 기내에서 사법경찰리를 수행을 합니까, 여러분? 바로 기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입니다. 이렇게 항공보안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기장이 비행을 나갈 때 당신이 사법경찰관리로서 내가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워딩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워딩이에요. 그냥 그렇게 법조항이 있다라는 것만 알지 실제 현장에서는 권한위임이라는 저 단어가 실제 현장에서는 실제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요. 이건 역시
항공기내 보안요원은 이미 항공보안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사법경찰 일하고 항공기내보안요원은 되어 있습니다. 그 역시 객실 승무원이에요. 근데 항공기내보안요원이 아닌 일반 승무원은 누가 지정한다? 기장이 권한이임을 한다. 법조항은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저렇게 실질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이미 법에서 배운 것처럼 승무원은 꼭 저걸 권한이임을 안 받다 하더라도 승무원은 이미 보안 업무를 보게끔 또 법에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크게 기내 보안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입니다. 법적 사항이에요. 프리플라이 체크 때 해야 되는데 의심스러운 물건이 나오면 그거를 객실 사무장이나 기장한테 보고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보안 장비가 기내에 탑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세 번째는 기내에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출입하는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객실 승무원의 보안 점검의 세 가지 큰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닐라행에서 우리 사무장이 아마 저도 조사 들은 건 없고 언론만 보도를 봤으니까 제 느낌에는 여자 우리 사무장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승객이 주워다 준 저 실탄이 왜 그 사무장님 눈에는 의심스러운 물건으로 못 봤을까요? 설령 실탄을 한 번도 살아오면서 본 적은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 주워줬잖아요. 누군가 주워줬다는 것은 이미 그 생각이 이상하다. 그 생각은 실탄이라고 봤겠죠. 주워줬다면 한 번쯤 캐션 마크 의심을 했어야 돼요. 내가 실탄을 모른다 하더라도 승객이 주워서 승무원 이거 하고 줬을 때는 한 번쯤은 의심스러운 물건이라는 것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 우리 제임스 리든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90년대에 저 그림을 만들었어요. 스위스 치즈 모델이라고. 저 제임스 리든이라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경험 그리고 그때 그 당시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반응한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육을 많이 시키고 아무리 많은 어떤 정보를 주더라도 그를 받아들이는 그 당사자가 어떤 생각과 어떤 경험과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4단계를 거쳤을 때 이 치즈 슬라이스인데 첫 번째 치즈 슬라이스는 이거는 각 보안의 방어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치즈에 구멍이 난다는 얘기는 허점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 4개의 슬라이스가 허점이 일직선으로 관통해버리면 그 끝은 사고라는 거예요. 대참사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슬라이스 방어막은 뭐냐? 조직의 영향이에요. 1단계. 두 번째 2단계는 불완전한 관리 감독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 불완전한 환경이 이미 조성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개인의 불완전한 행위에 의해서 이 4개의 구멍이 일직선으로 통과하면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분이 얘기했는데 이분의 논지는 그거예요. 사고란 개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발생된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언론 보도에서도 화재 사고 많이 나는데 프로판가스 옆에 어떤 작업자가 담배를 피우는데 이게 각각으로 나눠져 있다면 사고가 일어날 일이 없겠죠. 저것이 조합이 됐을 때 사고가 나는 겁니다. 또 우리 이번에 사건도 마찬가지. 저게 각각에 껴있을 때는 사고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조합이 됐을 때 저렇게 승무원이 쓰레기 처리하고 무시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 승무원만의 문제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가져온 거는 피시본 다이어그램이라고요. 생선 머리가 문제점이고요. 가시는 큰 원인들입니다. 작은 가시는 세부 원인. 그래서 이 승무원이 이런 일을 저지른 사무장이 경력에 문제가 있느냐? 이거는 추론하는 거예요. 가설이에요, 가설. 그래서 같이들 연구하신다면 서로 의견을 내시는 거예요. 경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또 정시성 규정에 문제가 있다. 기장과의 관계, 소통이 안 되더라. 또는 팀워크의 관계.
그날 같이 가는 승무원들끼리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하다 보니까 서로 협조를 구하는 분위기가 아니더라. 그다음에 객실 브리핑은 보안에 대해서 얘기하게 됐어요. 항공 객실 승무원 보안 인식을 보면은 연구 논문 하나 제가 찾아봤더니 승무원의 보안 인식이 안전도 아니고 불안전도 아니에요. 그저 그렇다. 저는 이게 더 무서워요. 이건 뭐라고 다르게 말하냐면 무관심이라는 거죠. 왜 무관심이냐? 이번 실단 사고가 발생이 된 사례가 지금 현재 승무원들한테 잘 전파가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언론을 보고 아는 승무원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발단이 왜 일어난지를 정확히 아는 승무원은 아직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달이. 지금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개선안을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2016년에 아이카오에서 글로벌 항공보안계획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우선순위가 들어있어요. 체육국에다가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자 하는 것 중에 두 가지를 제가 끌고 왔습니다. 하나는 전사적 보안 공조 시스템 구축이고요. 두 번째는 보안 문화 및 보안 인력 역량 강화입니다. 전사적 보안 공조 시스템은 각 부서별로 다 보안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좀 안전보안실이 중심이 돼서 각 부서별의 어떤 공조 시스템, 말하자면 정보를 공유하자는 거예요. 정보를 공유해서 서로가 각 부서들이 이런 일에 전체적으로 전사적으로 대처하는 건 어떨까? 어느 객실의 문제만이 아니고 승무원이 잘못했다고 대한항공 직원들이 이건 승무원 잘못이야 이렇게 몰고 갈 게 아니라 기장은 어땠는지, 공항의 운송직원은 어땠는지, 안전보안실은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서로가 좀 성찰하고 좀 지켜보는 그런 문화가 좀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항공보안계획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5가지 우선순위 중에 바로 보안 문화입니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보안 문화, 그다음에 보안 인력을 좀 역량을 강화하자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제 항공사 회장님들은 직원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때 안전만 얘기하지 마시고 보안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저울을 갖다 놓은 거는 안전과 보안이 지금은 대등한 관계의 인식이 안 돼 있어요. 보안은 안전에 귀속된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9.11 이전에 우리나라 법은 법명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안전과 보안을 같이 갔어요. 근데 이 9.11 이후에 우리가 분리시켰어요. 대등하게 간 거예요. 대등하게.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그렇다면 이런 취지대로 항공사든 모든 시스템이, 모든 교육이 안전과 보안이 대등하게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보안은 안전에 예속된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해드린 승무원들이 보안 인식이 그저 그렇도록 가는 건 아닌지, 그리고 보안 교육이 좀 밀려야 되겠다. 지금 보안 교육은 객실 승무원 1년에 3시간밖에 안 받습니다. 3시간으로 모든 걸 보안을 다 해나라는 거 좀 무리한 요구 아닐까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정시성을 얘기했는데 우리 항공사가 가장 중요시하는 규정이 정시성 준수예요. 그런 압박감, 스트레스가 실탄이 나왔는데 빨리 출발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정시성이 잘못되면 또 사무장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 자리에 빌어서 고인이 되신 조양호 회장님 말씀을 전달해 드릴게요. 우리 항공사에서 계신 분들,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요. 정시성 중요합니다. 항공사의 대외 지표가, 브랜드 지표가 정시성이에요. 중요하지만 우리 조양호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저만 알아듣고 공식적으로 왔는데 저는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항공사 떠났는데도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시성이란 안전과 보안이 완벽했을 때 지키는 것이 정시성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게 나는 돌아가신 우리 조양호 회장님이 이 메시지는 지금도 우리 항공사 직원들한테 다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그 다음에 보안 마인드 중시 채용 기준 확립. 채용할 때도 좀 서비스 외모만 볼 게 아니라 안전 마인드, 보안 마인드. 만약에 이제 앞으로 대한항공에서 승무원 뽑을 때요, 제발 제가 우스갯소리로 실탄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 맞히는 사람 뽑아주세요. 실탄을 모른다는 게 이게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보다는 이미 준비된,
이미 어느 정도 항공보안 마인드가 된 사람을 뽑으려고 애씁시다. 좀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벌 이중 문화에서 탈피하자는 것,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쭉 얘기해 줬는데, 이번에 기내에서 발견된 실탄이 앞으로 우리 항공사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항공보안이 체질을 바꾸는 신호탄이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안검색원 전문가인데 여러분, 동일한 업무를 15년, 20년 하면서 진급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안검색원들이 그렇게 합니다. 현장에서 5년이 가도 보안검색원이고요, 10년이 가도 검색원이고 15년이 가도 검색원입니다. 급여 신입검색원 260만 원 받고요, 5년 되면 280만 원, 10년 넘어서 과장돼도 320만 원입니다. 잘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 좋죠. 그런데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죠. 저렇게 해갖고 사기 떨어져갖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검색원으로서의 성장 한계성이 있습니다. 장기 근무에도 불구하고 맨날 검색원만 한다는 거, 여기에서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존감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입건됐습니다. 여러분,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 차가 지나가다가 사고 났어요. 그 교통경찰관 입건합니까? 그런데 왜 보안검색원은 입건을 합니까? 여러분, 미필적 고의라는 사항이 있어요. 법에도 엄연히 있는 사항인데 미필적 고의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색원을 입건을 했습니다. 여러 발제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거는 답이 아닙니다. 저런 사항들은. 여러분, 지금 공항에 보안검색원으로 있다가 삼성전자나 LG전자 가게 되면요, 공항 저리 가라한 시스템 갖춰놓고요, 급여도 100만 원 이상 높습니다. 거기서 인원 충원이 있으면 공항의 검색원 중에 우수한 사람이 도망가요, 그쪽으로. 또 한 가지, 관세청이나 해수부에서도 보안 검색을 합니다. 여러분들 해외 갔다 오시다 보면 엑스레이 하는데 관세청에 소속된 별정직 공무원들입니다. 거기서도 검색원 채용하거든요. 자리 나면 보안 검색원들이 갑니다. 급여가 비록 많지 않다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 말이죠. 그런데 더 문제는요, 2026년부터 해수부 주가라는 항만 보안 검색원 800명을 채용을 합니다. 미국 CBP에서 커스텀 보더 프로텍션입니다. CBP에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 선박에 탑재되는 화물 보안 검색을 의무화했어요. 그래서 2026년부터는 한국 출발하는 항만에서 보안 검색을 해야 되는데 저 인원 800명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양성된 공항보안검색원이 나간다는 얘기죠. 자긍심 고취가 필요합니다. 검색원들 급여 몇 푼 올려준다 그래갖고 자긍심 고취가 됩니까? 저 사람들이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교육 필요합니다. 교육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220시간 한다 그래갖고 저 교육이 완벽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국가자격증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국회에 발제 올라가 있는데 국회에 올라가 있다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지금 행안 분야, 국토 분야 어디서 해결할 거냐 지금 막판 교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색원들 국가자격증 만들어야 됩니다. 대학에서 적어도 학점 이수에서 적어도 120학점 3년 동안 2-3년 동안 이수해서 체계적으로 배우면은요, 거기서 법도 가르치고요, 항공보안법, 국제법, 국내법, 우발계획, 수준관리 지침, 그 다음에 보안검색 가능한 체계적인 거 다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국토부 인증받게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지방대학에 꼽히는 순서대로 대학 무너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방대학에 학생들 모집 안 됩니다. 지방대학에서 저 검색원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방대학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게 필요합니다. 검색원들 중에 학위 못 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대학 못 간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우수검색원은 선발해서 대학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요, 석박사 공부해서 거기서 그 검색원들 중에서 석사 박사 나와서 검색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자원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검색원 중에 검색원과 공항에 보면 감독자가 있습니다. 공사 소속의 보안검색 감독자가 있는데 보안검색 감독자는 공사가 별도로 채용합니다. 여러분, 검색원 중에서 왜 글로 못 올라갑니까? 왜 길을 막아 놓습니까? 보안검색 감독자, 그 자리가 검색원을 감독하는 자리라면 검색원 중에서 선발해서 우수한 자리는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죠. 그래야 힘이 나서 검색원들이 본인들이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검색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지 않고 매질만 해갖고 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음은 객실 승무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항공보안의 목적 및 조직, 항공보안 국제규정, 국내규정, 자체보안 대책, 항공보안 위험, 항공보안 관련 승무원 임무, 운항전후 보안 점검, 지상항공기 보호 및 출입 통제, 운항 조종실 보안 정책 및 절차, 항공기 납치 및 대응, 항공기 납치 관련 언론 대응, 폭발물 위협 대응, 항공기 수색 절차, 비행 중 비행 및 지상에서의 사보타지, 운항 중 폭발물 발견 처리 절차, 잠재 행동에 대한 기내 난동 대응 방법, 항공보안 인적 요소 20가지입니다. 법에 저 사항을 8시간 안에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무원 잘못했다고, 항공사 잘못했다고 타박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대학에서 저 사항 하나하나를 꼭지를 가지고 교육하는데 적어도 하나만 잡더라도 3학점씩 잡아야 됩니다. 20개면은요 60학점입니다. 한 학기에 대학에서, 여기 교수님들 많이 오셨잖아요. 20학점 넘지 않아요. 오롯이 항공보안만 3학기를 해야 되는 저 분량을 8시간 안에 교육하라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가능합니까? 정기과정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정기과정, 항공기 내 불법 방해에 대한 강력 대응, 경찰 인계 절차, 비무장 공격, 방어 기술까지 합니다. 관찰 및 감시, 탑재 무기의 사용 방법, 무기 훈련, 총기 사용 방법 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불법 행위 유형별 대책, 최소 폭발물 위험 인지, 테러 정세 및 국자 테러 활동, 운항 승무원과 항공기 보안자의 객실 상황 또는 관련 정보 신중한 전달 방법입니다. 법에 실습을 포함한, 실습 2시간 포함한 3시간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내용을 3시간 안에 할 수 있습니까? 실습 2시간 포함해서. 저게 법입니다. 저런 걸 놔두고서, 저렇게 해놓고서 승무원 잘못했다고, 항공사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제도적인 조치가 돼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실습 훈련이 부족합니다. 항공기 내 보안요원, 위험품 보안의식 실탄 발견 못했다고 그러는데 저 시간 갖고 어떻게 실탄 훈련을 합니까? 불법 행위에 대한 무도 훈련을 하라고 그러는데 무도 훈련 할 수 있습니까? 테러범 제압하는 무도 훈련을 저 시간으로 할 수 있어요? 테이저 사격하게 돼 있는데, 테이저 사격이요, 저 밑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게 테이저고 카트리지입니다. 카트리지 한 발에 72,000원 합니다. 지금 A라는 항공사 승무원 6,000명이고요. 그 다음에 LCC 중에 제일 큰 항공사 승무원 1,300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에 카트리지 비용만 얼마 들어가는지. 5, 6억에, 적어도 저가항공도 1억 원 이상의 카트리지 훈련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 비용 대비해서 항공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실질적으로 한 클래스에 한 명만 쏴봅니다. 나머지는 트리거만 쏩니다. 트리거. 격발 장치만 실제 사격 훈련을 합니다.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교관의 전문성입니다. 그러면 교관이 어떤 자격을 갖추냐에 따라 돼 있는데, 이 교관의 전문성에 대해서 법은 돼 있습니다. 항공운송 사업자 항공기 내 보안위원 운영 지침, 그리고 이런 또 그 교육훈련 지침에 대해서 교관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교육훈련 지침 22조 보게 되면은요, 6가지 전문 지식 소유자, 이카오 기초과정, 승무원 초기과정, 아야타 항공보안과정 등등에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 교육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이 아까 내용들 다 보셨죠? 26가지의 내용인데 저 중에 한 가지만 습득했다고 교관 됩니까? 저렇게 해놓고 교관 훈련 시킵니다. 아무도 교관에 대해서 퀄리파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대안입니다. 재규정 보완해야 됩니다. 항공기 내 보안요원 초기교육 현행 8시간 돼 있는데 최소 24시간 이상 키워야 됩니다. 전문성, 교관의 전문성 개편해야 됩니다.
적어도 교관이면은요 전문 훈련 40시간 이수해야 됩니다. 항공과 관련된 법에 나와 있는 훈련을 적어도 40시간 이수해야 되고요. 교관 이수한 다음에 교관 훈련 누가 합니까? 항공보안 전문기관에서 교관 이수해야 됩니다. 항공보안 전문기관에서 교관 훈련하고 그리고 감독관이 인증평가하면 되는 거죠. 저런 제도적 장치가 선결돼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 항공보안 감독관이 33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저분들이 수시로 바뀐다는 얘기죠. 감독관은 현장을 정확하게 장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독관이 2년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2년마다 3년마다. 항공보안 국제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 몇 년 하셨어요? 보통이 30년입니다. 그런 분들이 전문가인데 감독관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2, 3년마다 감독관들이 바뀝니다. 전문성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항공사 보안, 공항 보안은 엄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항공사 보안, 공항 보안은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감독관들이 배치가 돼야 됩니다. 감독관, 외부 감독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독관 시행이 됩니다. 안전감독관처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독관 시행이 됩니다. 우리가 국가항공보안계획 3차 계획에도 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지난번에 2차에도 있었는데 개선이 안 됩니다. 저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전문가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TSA에 IIR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International Industry Representative입니다. TSA 보게 되면요, 권역별로 IIR이 담당이 있어서 그 IIR이 특정한 항공사 전담합니다. 그래서 항공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하고 또 지원도 하고요, 또 도움이 원하면 도움도 주고 예방 조치도 합니다. 그런 게 바로 감독관들입니다.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공연불 됩니다. 항공보안 교육이 필요합니다. 항공사 필요하고요, 공항공사 교육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누가 내냐 이거죠. 비용이 지금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요, 항공보안법 34조, 공항시설법 32조, 50조의 사용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에다가는 비용 지원하고 있죠. 항공사도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걸 왜 국가에서 공사만 줍니까? 항공사에도 지원해야 됩니다. 항공사도 지원하고 그 비용 갖고 훈련시키라고 그래야죠. 그러면 그 비용을 누가 내냐? 항공사가 내냐? 아닙니다. 최종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다. 승객이 비용 부담해야 됩니다. 승객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승객이 비용 부담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 사례 많이 따지는데 미국 TSA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행하실 때 보면은요, 편도 5불 60전, 왕복 11불 20전의 시큐리티 피를 지금 여러분들 내고 있습니다. 그게 다 TSA로 들어가요. 그래서 TSA에서요, 직원 훈련 비용, 장비 관련 비용들, 이런 관련 비용들을 TSA에서 쓰고 있다고요. 우리도 제도가 있습니다. 조금만 손을 봐서 관련 비용,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비용도 주면서 훈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까도 우리 맹성규 의원님, 이제 9.11 이후에 9.11 이전에는 법 없었습니다. 항공보안법 만들어 갖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구성이 됐는데 전문가 구성 활용하십시오. 전문가 구성이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공항은 공항대로요, 역역 운송, 화물 운송, 기내식 보안 전문가들 다 필요합니다. 그분들로 구성해서 항공보안 학회, 항공보안 학과, 교수진 이렇게 구성해서 전문가를 위한 자문회의도 하고 실제적인 조언도 구하시고 주기적인 보안평가, 이런 것이 실제 보안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